202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 같다. 2025년이 다른 해와는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징후일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보우 스님과 효봉 스님입니다. 두 스님 모두 각자의 시대에서 한국 불교계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며 동시에 예언자로 기록된 이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2025년, 을사년 그리고 나타날 어떤 한 인물에 대해 매우 유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과 묘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2008년 겨울, 해인사 대장경판전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한민국 불교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귀중한 경전과 기록들이 사라질 뻔했던 그 순간, 한목판 뒤에서 의문의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그 이름은 역상록. 이 역상록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이 남긴 예언서였고,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장은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2025년 을사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고려 말, 혼란의 시대 속에서 백성의 등불이 되고자 했던 선종의 거장보우 스님 또한 자신의 저서에 을사년의 지도자를 언급하며 한 인물의 등장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닌 국운과 영적 흐름까지 바꾸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두 스님의 예언은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2025년, 을사년 그리고 지도자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보우 스님의 생애와 예언, 국운은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고려 말기, 혼란의 시대, 외세의 침입, 내부의 분열, 정치적 불안 속에서 백성들은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혼돈의 한복판에 한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보우 스님. 불교계에서는 그를 고려 말 최대의 선승, 정치적 해석자들은 예언자이자 국운을 통찰한 자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후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남긴 을사년의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 바로 2025년 한국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우 스님은 1301년 지금의 경기도 양평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태몽으로 태양이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꿈은 아이가 세상을 밝힐 운명을 타고났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3세의 나이에 회암사에서 광지선사에게 귀의한 보우는 젊은 시절부터 화두 참구에 몰입하며 깨달음과 통찰의 깊이를 스스로 넓혀갔습니다. 19세에는 조주의 만법귀일이라는 화두를 들고 7일간 단식하며 용맹정진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첫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수행과 고통을 통해 완성된다. 보우 스님의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과 정치, 세속과 영성의 관계를 함께 꿰뚫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우 스님이 남긴 저서들 속에는 반복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는 국운을 뒤흔드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 국운의 방향을 예언한 깊은 통찰로 해석됩니다. 그는 지도자라는 존재를 단순히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운명을 짊어지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46세 무렵 보우는 자신의 깨달음을 검증받기 위해 원나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임재종의 천공선사를 만나 자신의 수행을 인정받고 법맥을 잇는 18대 법손으로서 가사를 전수받았습니다. 원 황제와 태자 앞에서도 법문을 펼친 보우 스님은 그 영향력으로 귀국 후 공민왕의 왕사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 깊이 관여하길 거부했고 왕에게조차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도자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하나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강함은 칼이 된다. 을사년의 예언. 보우 스님의 저서 가운데 오늘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을사년 그 지도자는 혼란을 넘어서야 한다. 그는 을사년이 국운의 시험대가 되는 해라고 봤고 그 중심에 지도자의 선택과 결단이 놓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예언합니다. 바람은 강할 것이고 물결은 높을 것이다. 지도자가 결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흩어지고 소멸할 것이다. 이 구절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바람과 물결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의미하며 지도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어 그는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하늘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늘 아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도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어둠이 내려올 것이다. 이는 지도자의 시야가 권력과 이익이 아닌 하늘과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보호 스님은 지도자란 존재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는 얼굴이요.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하는 얼굴이다. 그 두 얼굴이 합쳐질 때 나라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것이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 그리고 2025년을 둘러싼 대통령 후보들의 상반된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을사년 그 해에는 바람이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가 바람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바람을 등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날아갈 것이다. 2025년을 둘러싼 외교적 압박,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분열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도자의 결단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다시 한번 암시합니다. 보호 스님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을사년 그 해의 지도자는 큰 물결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물결을 다스리지 못하면 물결은 그를 삼킬 것이다. 그는 지도자의 존재 자체가 국운의 흐름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의 미래는 대통령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그가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보호 스님의 말처럼 그 해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그 지도자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갈라놓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효봉 스님의 생애와 예언, 역상, 시간을 거슬러 본 자의 기록. 2025년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해에 대해 60년 전 이미 명확히 예언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조계종 초대 종정, 한국 불교의 기둥이자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본 예언자 효봉 스님입니다. 그가 남긴 예언서 역상록, 그 책은 시간을 거슬러 기록한 문서이며 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200년 후에 쓰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연도는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효봉 스님은 1888년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온몸으로 겪은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불교의 중심에 선 거목. 하지만 그의 가장 특별한 점은 죽음을 경험한 이후 시작된 예지력입니다. 1939년 겨울 스님은 극심한 폐결핵으로 생사의 문턱에 놓였습니다. 41일간 지속된 고열과 혼수 상태. 모두가 임종을 준비하던 그때 방 안에선 소나무꽃 향기가 퍼졌고 기이한 빛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뜬 스님은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미래를 보았다. 이후 그는 이를 역상, 즉 시간을 초월해 모든 시공을 내려다보는 상태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특히 2025년 한국의 국운과 대통령, 지도자의 등장을 정확히 언급하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상록의 구조. 효봉 스님이 1966년 생애의 끝자락에서 남긴 이 문서는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놀랍게도 그는 시간의 역순으로 예언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직선이 아니라 순환한다. 시간은 앞이 아니라 아래에 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2025년을 목전에 둔 지금 그 상징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역상록 2025년 예언 중 주목할 만한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푸른 산이 흔들릴 때 남쪽 바다의 파도가 일어서며 새벽빛이 그를 비추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상징으로 보일 수 있지만 뒤이은 문장에서 효봉 스님은 한 인물의 등장을 명확히 지목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날 것이다. 즉, 지도자는 자격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 인물은 이미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역상록 한 페이지에는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시가 아닌 빛으로, 이름이 아닌 영향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 묘사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깊고 맑은 지혜의 주름이 있는 이마, 복을 부르는 귀, 왼손바닥에 태극과 북두칠성이 합쳐진 무에. 이는 불교학자들이 해석하길 동양의 지혜, 북방의 통찰력, 천지의 기운을 겸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안다고 믿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 본질과 선택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동아시아와 세계 질서의 재편. 효봉 스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등장을 넘어 2025년 이후 한국의 위치 변화까지 예언합니다. 작은 반도가 세계의 길이 되어 동서의 지혜를 잇는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동쪽 해안이 흔들릴 것이다. 바다와 불이 만나는 곳에서 흔들림은 시작된다. 지질학자들은 이 예언이 일본 동부 해안의 대지진 가능성과 연결된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천년간 하나였던 땅이 다시 본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중국 내부의 분열 가능성, 즉 민족적 긴장과 정치적 재편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국의 역할과 그 사람, 가장 주목할 구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쪽 하늘이 불타오를 때 남쪽 바다에서 그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는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체제의 일부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체제에 의해 잊혀진 자였다. 그러나 혼란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다시 그를 찾게 될 것이다. 스님은 그 인물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권력을 구하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모든 이가 그를 따른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효봉 스님은 단언합니다. 그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역상록 마지막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도 등장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7년간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이다. 서울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부산은 금융의 핵심지, 백두산은 세계인의 영적 성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은 가장 어둡다. 이 어둠은 우리를 시험하되 끝까지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즉, 2025년은 구군의 문이 열리기 직전 마지막 혼란의 시기이며 그 안에서 준비된 자만이 운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신비롭지만 동시에 구체적입니다. 그가 반복해 말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그 운명을 감당할 수 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그가 말한 바로 바로 그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두 시대의 예언자가 말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인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떠오를 새로운 지도자일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두 스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그 사람, 하나의 인물인가? 2025년, 을사년을 앞둔 지금 보우 스님과 효봉 스님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두 스님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된 존재를 예고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국운을 바꾸는 인물이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존재입니다. 먼저 보우 스님의 예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우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결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소멸할 것이다. 보우 스님은 지도자를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한다. 그 두 얼굴이 하나로 합쳐질 때 나라의 운명이 정해진다. 이 말은 한 지도자가 양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결단력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인물. 그가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는 혼란 속으로 빠진다고 스님은 경고했습니다. 보우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 바람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지도자가 그 바람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날아간다. 이 구절은 지도자가 위기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기를 외면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미루면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그해 지도자는 큰 물결 위에 설 것이다. 그 물결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물결은 지도자를 삼킬 것이다. 즉, 지도자의 역량은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국운의 흐름을 다스릴 수 있는 힘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바로 그런 시험대라는 뜻입니다. 이제 효봉 스님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체제의 일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체제에 의해 잊혀진 자였다. 하지만 혼란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다시 그를 찾게 될 것이다. 즉, 그 사람은 기존 정치권 바깥에 있었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효봉 스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권력을 구하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모두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은 새로운 지도자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리더십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시가 아닌 빛으로, 이름이 아닌 영향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즉,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깊고 넓게 퍼진다는 뜻입니다. 효봉 스님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도 예언했습니다. 북쪽 하늘이 불타오를 때 남쪽 바다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적 조건에서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정리해보면 보호 스님은 강한 결단력과 국민과의 연결성을 갖춘 지도자를 예언했습니다. 효봉 스님은 기존 체제 밖에서 등장하지만 결국 국민이 따르게 될 인물을 예고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합니다. 2025년 그 해에 나타날 인물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군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스님의 예언은 이 인물이 정치, 경제, 사회를 넘어 국민의 마음, 더 나아가 세계의 흐름까지 바꾸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몰랐던 그 사람의 진짜 의미가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예언과 현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2025년 예언은 단지 미래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보호 스님과 효봉 스님의 예언은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대통령과 지도자가 국군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을사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가르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리고 우리의 연대가 이 예언의 끝을 어떻게 완성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한국에 관한 이상한 예언이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예언의 출처는 특이합니다. 중국 남부의 한 지방 방송사. 이 방송국은 평소 지역 소식과 날씨 정도만 전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2024년 말 이 방송에서 매우 짧은 보도 하나가 나갔습니다. 광시성 깊은 산골에 사는 한 7살 아이가 잠결에 여러 나라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한 말과 현실 사이에 이상한 일치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관련된 말이 묘하게 지금의 상황과 겹치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리니안. 중국 광시성의 산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며 문자도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이 아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잠들기 직전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고 혼잣말처럼 낮은 소리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처음엔 꿈을 꾸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지나간 사건들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민족의 집은 둘로 찢어진 채 아침을 맞이한다. 서로 다른 날개가 같은 몸을 잡아당기고 한 날개는 붉고 다른 날개는 희며 가운데는 실금이 가 있다. 그 뒤로 나온 오늘 전해드릴 예언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 예언은 그저 철없는 아이의 말로 치부되기엔 지금의 한국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갈등의 경계선은 뚜렷하고 지지율은 요동치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정당 간의 대립은 심화되고 각 후보들의 발언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대선 토론 일정은 예정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토론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말은 많지만 신뢰는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돼도 달라질 게 없다. 이번엔 정말 모르겠다. 그냥 기권하고 싶다. 이런 현실 속에서 리니안이 말한 찢어진 집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장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며칠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그들을 쉬게 하지 않고 분열의 끝에 작은 물줄기를 남기며 그 물이 바닥을 흐르다가 어느 순간 하나로 모이게 하리라. 지금까지의 갈등, 분열, 혼란, 그 끝에는 조용한 변화가 온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분열의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에서 작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올해의 상반기 한민족의 기맥은 좌우로 나뉘며 정기 없는 언어들이 천지를 채운다. 백성은 서로를 의심하며 눈은 위를 보되 손은 옆을 가리킨다.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은 서로 엇갈리고 가운데에 서 있는 자는 길을 잃는다. 이 예언은 분명하게 2025년 상반기를 분열의 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는 둘로 나뉘어 있고 정치는 날마다 대립하고 있으며 누구도 중심에 서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지율은 요동치고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사전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국민은 더욱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안 하고 싶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리가 많은 해는 말이 많고 진실은 적다. 사람들은 날마다 외치지만 그 소리는 서로를 덮지 못한다. 하늘은 분열을 허락하되 그 끝에 조용한 물길을 준비하였느니라. 그 물은 말하지 않고 흐르며 그 흐름은 다툼이 아닌 피로에서 생겨난다. 여기서 그는 분열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 말합니다. 그 시점은 누가 승리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의 끝은 말의 끝이요. 지친 백성이 고개를 돌릴 때 한 줄기 길이 열리리라. 그 길은 소리로 열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던 자가 일어서는 순간에 열린다. 그 자는 외치지 않고 군중을 모으지도 않으며 다만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던 자다. 하늘은 그에게 깃을 주지 않고 백성은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으나 그 손은 조용히 사람들을 이끌게 되리라. 이 구절들은 하반기에 등장하는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졌던 민심이 다시 한 방향을 보기 시작하는 것. 분열의 피로가 새로운 선택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예언이 전하는 두 번째 흐름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명히 분열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은 많지만 그 이름이 주는 울림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 일정이 잡혀 있지만 국민의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어떤 말도 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기운은 오래가지 못하고 서늘한 기운이 오면 그 기운은 점차 모여들게 되리라. 덮을 수 없는 천도 가만히 놓으면 바람은 스스로 눌러주고 그 위에 다시 길을 낼 수 있다. 그 흐름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과 닮아 있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는 백성이 지쳤을 때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자 하나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열의 끝은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람에 관한 다음 예언인 예상하지 못한 인물의 등장에 대한 예언을 전해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알지만 이름을 떠올리지 않는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은 적 없고 불린 적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다 닳아 사라질 때 그의 침묵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백성은 피로 속에서 기대를 놓고 기대를 내려놓은 자에게 시선을 주게 된다. 그는 스스로를 감추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그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그는 세력에 속하지 않았고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백성은 그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대신 조용히 듣고 움직일 뿐이다. 지금 한국은 매우 말이 많은 사회입니다. 정치는 매일 주장하고 언론은 계속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국민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점에 말이 없는 인물, 싸우지 않는 인물, 움직임 없이 오래 머물던 인물, 그가 갑자기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그는 준비된 자가 아니며 스스로를 이끌 자도 아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묻힌 채 있었으며 그러나 누구보다 길을 알고 있다. 백성은 마음을 조용히 기울인다. 그래서 그는 군중을 모으지 않고도 주목을 받게 된다. 이 흐름은 전형적인 지도자 등장 방식과 다릅니다. 이름이 먼저가 아니라 느낌이 먼저입니다. 기획된 정책이 아니라 축적된 삶의 결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물은 지지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 다릅니다. 그저 가만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 국민들이 피로 속에 그를 떠올리게 되는 자, 그가 바로 예언 속 인물입니다. 지금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말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절묘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니안이 말한 네 번째 예언입니다. 그는 일본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것이 한국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위기, 한국의 기회. 2025년. 이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동북아 정세를 크게 흔드는 변화가 곧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 북한의 무력 시위, 러시아와 유럽의 충돌. 그 모든 국제적 긴장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리니아는 이 일본의 변화에 대해 분명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한국의 국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뜨던 섬에서 빛이 꺼지는 해가 오고 그 빛은 바다를 지나 다른 반도에 머무르게 된다. 큰 섬은 세 번의 흔들림을 맞고 그중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땅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 흔들림이 올 때 섬의 중심은 사람을 잃고 그 옆의 땅은 기회를 얻게 된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회는 눈을 뜬다.
이때 한민족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자연히 앞자리에 서게 되리라. 이 말은 상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3번의 위기가 온다는 것. 그중 한 번은 정치적인 사건, 또 다른 하나는 자연에서 비롯된 큰 충격,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일본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 그때 한국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경제 성장의 정체, 고령화, 사회적 불만의 증가, 이민 문제, 국방 체계 논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본의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엔화는 단기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관광 산업도 회복되지 않았고 국민의 체감 경기는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언이 말하는 정치적 붕괴나 자연재해 또는 사회 전반의 혼란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리니아는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의 그림자는 커지나 그 실체는 작아지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나무가 자란다. 그 나무는 자란다기보다 그저 서 있기만 했던 것이다. 움직이지 않던 땅이 빛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 땅으로 모이게 된다. 이 예언은 한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오랫동안 누르던 무게가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또한 지금 자체적으로 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 세대 간 단절, 경제적 양극화. 그러나 일본이 흔들리고 그 여파가 퍼지는 시점에서 한국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다면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흐름을 말합니다.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일본의 위기는 곧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살릴지는 한국이 어떤 자세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리니안이 말한 마지막 흐름, 중국과 대만의 통합과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는 되었으나 무너지기 시작했다. 중국과 대만,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긴장과 대치, 그리고 2025년 리니아는 이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섬은 마침내 한 줄기를 따라 붙고 하나는 자리를 내주고 다른 하나는 그림자를 키운다. 백성은 환호하지 않고 노인은 침묵하고 젊은이는 불안해하며 하늘은 낮게 깔린다. 하나는 되었으나 그 아래는 흔들리고 기반은 단단하지 않다. 이 만남은 빠르되 결과는 더디게 드러난다. 이 예언은 단순한 지역 통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니아는 이 연결이 곧 균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큰 몸은 넓지만 느리며 작은 몸은 빠르나 부서지기 쉽다.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큰 몸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작은 몸은 중심을 잃는다. 그 아래에 있는 땅들은 모두 그 떨림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중국과 대만의 결합이 단지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흔들림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한국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민족은 그 떨림의 북쪽에 서서 몸은 멀리 있으나 영향은 가까이 받는다. 바람이 강해질 때 조용히 뿌리를 다진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예언은 대만과 중국의 연결 이후 미묘한 갈등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정치적 균형 붕괴가 주변 국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중국 내부의 부담, 대만 내부의 반발,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대응. 이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한동안 동아시아는 긴장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리니아는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서 뛰던 자들이 멈추고 뒤에 걷던 자들이 중심을 잡는 시기. 과거를 따르던 이들이 흔들리고 미래를 준비한 이들이 주목받는다. 그때 한민족은 서두르지 말고 흐름을 관찰하며 자리를 고수해야 한다. 이 예언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오래 지나야 드러나고 그 부작용은 주변에서 먼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대응보다 조용한 내실이 중요하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합은 안정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이다. 둘이 하나 되었을 때 모두가 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은 더 빠르게 흔들리고 몇은 준비된 채 자리에 앉는다. 이 시험은 모두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의 한국은 그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한다면 충격이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니안의 예언은 이 시기를 위한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세는 급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지켜보며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 인기 검색어를 보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지율, 사전투표, 대선 토론 일정, 그리고 권영국, 차베스, 노무현 등등의 정치를 상징하는 여러 인물들. 이런 혼란한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5년 미래 구군 예언이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많은 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알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리고 어떤 이는 사주를 보러 가고 어떤 이는 신점을 찾는다. 어떤 이는 운세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말이 없던 자가 뜻밖의 인물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든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절이 하나 있다. 그곳엔 무건 수행자로 알려진 한 스님이 있다. 이름은 해감 스님. 한자 그대로 지혜로 꿰뚫어보는 자였다. 산속으로 들어간 해는 1975년. 세상은 산업화의 열기로 들끓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때 해감 스님은 말했다. 소리는 욕망을 불러오고 침묵은 법을 잉태한다. 최근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때는 2024년 음력 겨울. 눈이 산문을 덮은 어느 날.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절마당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주변에 있던 몇 안 되는 제자들은 놀라 말을 잊었다. 그 순간 그는 말했다. 법계의 기운이 진동하고 있다. 중생의 업이 극에 달했고 삼천대천 세계의 흐름이 바뀌려 한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인연은 한 사람을 통해 전환될 것이다. 들으라. 이미 정해진 일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해감 스님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그 말들은 마치 어디선가 기록되어 있다가 그대로 낭독되는 듯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명확했다. 종이에 적히기 위해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박히기 위한 말 같았다. 그 말의 내용은 나라의 구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2025년의 한국에 대한 예고였다. 이제 그 말을 전하겠다. 다만 듣는 이는 이 말이 단순한 점괘나 운세가 아닌 한 수행자의 법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2025년 한국은 한 사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은 권력을 쫓지 않고 명예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주에도 이름이 없고 신점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자다. 이 인물은 세상에 이름이 없지만 하늘에는 이름이 있는 자다. 처음엔 국민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미쳤다 하고 때로는 무지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하늘이 허락한 자는 땅이 막을 수 없고 운명을 타고난 자는 흐름을 바꾼다. 그가 오면 혼탁했던 기운이 사라진다. 돈을 줬던 자들은 입을 닫고 권력을 탐하던 자들은 숨을 죽인다. 그는 법 없이도 법을 따르게 만들고 말 없이도 마음을 울리게 된다. 그의 출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구군의 전환이다. 이 나라는 오랜 업의 고리를 끊고 다시 맑은 기운을 품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를 통해 한국은 한 걸음 올라선다. 이 내용은 스님이 입을 열고 처음 남긴 예언의 도입부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강조한 건 그 사람은 모두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신점에도, 사주에도,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라는 것. 하지만 그 사람이 2025년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 이 말이 전해진 후 실제로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가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사람입니까? 혹은 다음 대통령? 하지만 스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덧붙였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나라는 처음으로 빛을 품는다. 스님의 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또 하나의 흐름을 말했다. 그 사람이 드러난 후 어떻게 세상이 반응하는가? 왜 사람들은 처음엔 거부하고 결국엔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까지 번지는가?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진다. 2부에서는 해감 스님이 말한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경책일 수 있습니다. 2부 거부당한 자, 결국 모든 이가 무릎 꿇다. 2025년 누군가는 이 해를 기다렸고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뉴스에선 매일 갈등이 나오고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말을 일상처럼 꺼냈다. 스님은 두 번째 날 아침 공양을 마친 후 법당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무려 47분 동안 말씀을 이어갔다.
주변에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받아 적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아는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거칠게 하지 않고 화려한 수사도 쓰지 않으며 눈에 띄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처음엔 조롱받는다. 아무것도 모른다. 무슨 자격이 있냐? 그가 나라를 바꾼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주변엔 변화가 생긴다. 말이 아닌 기운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알게 된다.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나라를 움직이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인다. 정치가 아닌, 권력이 아닌 마음의 전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 비방하던 자들이 조용해진다. 비웃던 자들이 그의 말을 다시 듣는다. 결국 모든 이가 그를 따르게 된다. 법 없이도 질서가 서고 말 없이도 기운이 흐른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우리가 그를 싫어했는지, 왜 우리는 그를 몰랐는지.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이 나라의 길흉화복이 바뀐다. 사주에도 없던 복이 열리고 신점에도 드러나지 않던 운이 펼쳐진다. 이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느껴진다. 처음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는 것이다.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깨닫는다. 그가 온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를 두고 다시 싸우는 자도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물러나지 않는다. 하늘이 보낸 자는 인간의 손으로 밀어낼 수 없다. 그날 스님의 말이 끝났을 때 주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한나라의 기운이 전환되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스님에게 묻기 시작했다. 혹시 지금 활동 중인 정치인입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이들 중에는 없다. 그를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사주를 보아도 없다. 신점에 물어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이미 이 사회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검색에도 잡히지 않는다. 이름도 배경도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2025년 그는 모두의 앞에 서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대통령이 될지, 정치인이 될지, 혹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스님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다. 그는 중심이다. 누구든 그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그 중심이 나타난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흔들림은 곧 정화의 신호가 된다. 다음 예언은 바로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다. 국가가 정화되기 시작하는 과정. 무엇이 사라지고 어떤 것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가. 해감 스님은 그 모든 흐름을 기운과 법의 언어로 설명했다. 3부. 한국의 정화가 시작되다. 세상은 언제 맑아지는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욕심과 다툼, 이권과 분열, 그 모든 것이 한데 얽힌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해감 스님은 말했다. 그가 나타난 후 이 땅은 맑아지기 시작한다. 스님은 세 번째 날 말을 하기 전 향을 피웠다. 그리고 법당 천장의 먼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기운이다. 사람도 나라의 흐름도. 이 땅은 오랫동안 탁했다. 말은 많고 마음은 적고. 그러나 2025년 그가 중심에 서자 말들이 사라지고 마음들이 움직인다. 길에서 욕설이 줄고 온라인에서 분노가 줄고 가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다. 중생의 업은 시간이 아니라 계기를 통해 정화된다. 그가 바로 이 나라의 계기다. 무당이 말하는 것도 줄어들고 사주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운세의 논리가 아닌 기운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탁한 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숨었던 선한 자들이 나서기 시작한다. 땅의 기운이 바뀐다. 산이 맑아지고 물이 움직이고 이 나라는 처음으로 법계의 정화를 맞이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하늘이 움직이는 흐름이다. 이 말이 전해진 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라가 맑아진다니.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건가? 정부가 무언가를 바꾸는 건가? 하지만 스님은 그저 기운이 바뀐다고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화는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다툼을 줄이기 시작한 사람들,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남을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들. 이런 흐름이 한 사람의 중심을 따라 흘러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운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다. 법계 전체를 흐르는 무형의 질서. 모든 존재가 맞물려 움직이는 진동이다. 스님은 이 나라의 기운이 오랜 업의 흐름 속에서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이 사회를 가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 한 사람이 그 흐름을 단숨에 전환한다.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스님은 대답했다. 기운은 말이 없고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스님의 말처럼 변화는 누가 외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시작된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다. 더 이상 정쟁에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누가 이기나 지켜보지 않고 더 이상 포기하거나 냉소하지 않는다. 그런 흐름은 사람들의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타난다. 정치도 정화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 해감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정치도 기운이다. 지금은 욕망이 정치였다. 하지만 곧 부끄러움이 정치가 된다. 부끄러움이 정치가 된다는 말은 스스로 돌아보는 정치라는 뜻이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보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처음엔 그저 눈치만 보던 이들이 이제는 양심과 용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중심엔 여전히 그 한 사람이 있다. 해감 스님은 기이한 말을 남겼다. 사주에도 나오지 않던 복이 생기고 신점에도 감히 말하지 못하던 일이 벌어진다. 그동안 점으로 예측하던 것들이 하나둘 어긋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정해진 틀을 뛰어넘는 기운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사주나 신점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외부의 말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의 태도에 경고를 준 것이다. 운세는 참고하는 것이지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말했다. 길은 이미 마음에 있다. 그 길을 따르게 만드는 자가 이 시대의 구도자다. 해감 스님의 말은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지막 날 그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조용하게 말을 전했다. 그것은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계로 번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말했다. 한 나라의 기운은 삼천 대천 세계로 뻗어나간다. 사부, 한국의 기운 세계를 흔들다. 마지막 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오전 내내 무건으로 앉아 있었고 제자들도 더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오후 해가 지기 직전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이다. 한국은 고통을 오래 겪은 땅이다. 침략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중심의 기운이 숨어 있다. 그것은 권력이나 경제가 아니라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된 힘이다. 2025년 그 힘이 깨어난다. 그리고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한국이 먼저 바뀌고 그 기운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퍼진다. 중국, 일본, 동남아, 심지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건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흐름이다. 스님은 진동이라는 단어를 썼다. 마음이 움직이면 법계가 진동하고 법계가 진동하면 세상이 움직인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세계는 지금 혼란의 시기에 있다. 전쟁의 기운이 있고 분열과 빈부격차, 갈등과 미움이 넘친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마음의 병이다. 그런데 2025년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는 그 마음의 병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건드린다. 처음엔 주목받지 않는다. 그저 한국 내부의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뉴스에서 다뤄지고 해외 언론에서 분석하기 시작한다. 왜 한국 국민들이 조용해졌는지, 왜 거리에서 시위가 줄어들었는지, 왜 서로를 향한 비난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왜 한 사람의 이름이 이토록 자주 회자되는지. 대통령도 정치도 예외가 없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흐름은 대통령도 바꾼다. 정치도 바꾼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기운은 사람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흐름이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체제의 전환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 그것이 세계의 파장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다. 이걸 운세나 사주의 말로 바꾸면 대운이 틀어졌다고 표현한다. 기존의 흐름이 바뀌고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며 모든 예측이 어긋나는 해. 그게 바로 2025년. 스님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내가 할 말은 다 전했다. 남은 것은 각자의 귀와 마음이다. 한국은 이제 진짜 시험을 앞두고 있다. 분열과 미움을 넘어서야 한다. 그 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를 알아보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며 그를 막으려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늘은 움직였다. 이제 인간의 차례다. 그의 말은 기록으로 남겨졌고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으며 지금도 어디선가 조용히 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아마 그중 한 사람일 것이다. 2025년. 세상은 말이 많다. 하지만 진짜 흐름은 말이 아닌 기운과 마음으로 움직인다. 해감 스님의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2025년. 우리는 구군이 바뀌는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사주에도 없고 신점에도 없으며 오직 마음으로만 감지되는 기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2025년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 흐름은 운세를 넘어 정치와 사회 그리고 세계까지 번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감 스님의 2025년 한국 미래구군 예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